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교재 몇 페이지냐면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우리 8번 테마입니다. 8번 테마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그리고 양도 차익 계산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험에 거의 나온다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셔야 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8번 테마는 별표 3개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십니다.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36개 출제 가능성 80% 이상이다 그랬죠.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방법, 그 다음에 핵심 쟁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어느 때를 양도시기, 취득시기로 하느냐. 이것은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하죠. 양도소득세에서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매매의 경우에 양도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취득일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으로 할 때 그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하다. 그럴 때 양도 또는 취득이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34회 때 이제 출제가 돼가지고 제가 35회 시험 때는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낮다 그랬는데 다시 36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어느 때를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하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 날 사실상 잔금 주기일, 즉 대금 청산일을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잔금 주기일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 날인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부가세를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그래 내가 네가 내야 되는 양도세 내가 대신 부담해 줄게 그랬을 때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말합니다.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만약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예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주식 같은 것은 이제 주주명목에 등재되고 그 명의계소를 출시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인데 시험에서는 그냥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이렇게 시험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이고 계약서와 상관없고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등기 등록 접수일하고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과 인도일 상수익을 비교해서 비교해가지고 중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중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매매의 경우에 양도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하냐 그러면 시험에서 바꾸면 첫 할부금 지급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 아니고 중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실입니다.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자, 상속계실이고요. 증여로 취득에 따르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인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러면 상속계실.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인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러면 증여받은 날이에요. 우리가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로 하죠.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이요. 저는 낙성분류식 계약이 다른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헷갈리지 말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라는 것이 증여받은 날이
우리가 예규에서는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하는데 그냥 증여받은 달로 시험에서 나와요.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헷갈리지 말고 비교하시고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도 상속계실이고 양도세도 상속주간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계실입니다, 여러분은. 자, 그러면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럴 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요, 허가받은 건축물은 언제냐면 원칙 사용승인서 교불이요. 자, 그래서 사용승인서 교불인데 취득세에서는 건축물,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했을 때 취득시를 어느 때로 하느냐.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야. 양도세는 사용승인서 교불인데, 여러분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나 교불이나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불, 취득세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었고, 자, 만약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거나 그러면은 그 사실상 사용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그날 비교해가지고 중 빠른 날이고요. 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승인과 사실상 사용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져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양도세상의 취득시기는 추후 나중에 사용승인 받은 날 또는 임시 사용승인 받은 날 이랬는데 틀렸습니다. 자, 건물 져놓고 자기가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무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 다음에 환지처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환지처분을 취득한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환지받은 토지는, 자, 원칙적으로 환지받은 토지는 여러분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런데 환지 처분으로 권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증가 감소된 토지는 이번에 환지 처분을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요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이렇게 바꿔서 낸다고 했는데 아니고 다음 날 항상 확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 거실, 자, 양도세에서 환지 처분 공고 이런 거 나면 항상 다음날,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다음날 쏙 빼가지고 시험에 냈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 얘기로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죠.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갔다가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라는 토지로 환지받았습니다. 이 환지받은 토지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면적의 증가 감소가 한 토지요, 이거는 빚금친 부분은 이번에 환지 처분을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요겁니다. 자, 우리가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잘못해가지고, 산신령님과 나무꾼 얘기 그 동화였잖아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연못에 퐁당 빠쳐가지고 이제 억울해가지고 생산수산 잃어버린 나무꾼이 막 억울해서 울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또 은도끼도 들고 나왔죠. 은도끼도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결국 나무꾼 잃어버린 쇠도끼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진작 들고 나올 것이죠.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막 이러더니 싹 다 주고 갔잖아요. 갑이라는 나무꾼이 이제 부자가 돼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쇠도끼를 다는 나무꾼에게 한 것도 할 때 쇠도끼의 보유기간이요. 양도는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을 어느 때 올 것이냐. 자, 물에 퐁당 빠졌다가 좀 돌려받았을 때, 이번에 산신령님한테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켜야 됩니까?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켜야죠. 왜냐하면 이번에 퐁당 빠졌다가 돌려받으면서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요. 자, A에서 A- 환지받은 토지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효합니다. 종전. 자, 쇠도끼 옛날 대장간에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효해야죠. 그 다음에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다 팝니다. 자, 이거 언제 취득한 겁니까? 산시형님한테 그 사건 때요. 자, 그래서 이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한 토지요, 이번에 환지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을 취득시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 요거 쏙 빼고 문제 낸 것도 출제가 됐었죠. 항상 환지처분 공고일 나오면 다음 날 꼭 잊지 마시고, 미완성 미확정 자산 요것도 뭐냐면, 자, 34회 시험 때 이게 정답 질문으로 나왔었는데요,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요거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금 청산일 X라고 제가 그랬는데 대금 청산일로 바꿔서 나왔었죠. 대금 청산일 X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시면 완성 확정 전에요. 자 보세요. 완공 전에 만약에 자 대금이 청산됐다. 양도소득세는 보세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예요.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에 자꾸 쌓아놓습니다.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수익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람 사용수익했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 대금이 청산됐어요. 원래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로 하는데 대금 청산됐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완공된 날, 완성 확정된 날을 요거를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금 청산일 요거 X라는 거, 자 대금 청산일 아니라는 거, 대금 청산됐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대금 청산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 있죠. 요 경매대금, 공매대금 완납한 날이 말하자면 대금 청산일이에요. 그러니까 경매일이 아니라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 과점주식 거래를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민법상 시효 취득도 주의하셔야죠. 자, 평온 공연의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민법에서. 민법 245조 1항 같은 대표적으로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점유개시일입니다. 그래서 등기접수일도 아니고 시음할일도 아니고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입니다.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20여 년 전에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의 시효가 만료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사용수익 시작해서 이 사람? 이때부터 20년 전, 이 점유개시일부터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사용수익을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자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상의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양도세에서는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근데 취득세에서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에서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를 꼭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이거 뒤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꼭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자, 법원의 무효 판결로 돌려받아서 갖고 있다 팔 때 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하느냐? 그 자산 당초 취득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르다고 바꿔서 낸 적이 있는데 아니고 자, 그 자산 당초 취득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을에서 갑으로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그래서 이럴 때 을에서 갑으로의 이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요거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이거예요. 갑이 무효 판결로 환원받은 저 자산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이것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양도일은 이번에 팔은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갑이라는 사람이 정과의 거래로 을과의 거래 전에 정과의 거래로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는 자 당초 이 자산 당초 취득이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 X라고 그랬습니다. 예전 시험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니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잘못 갔던 이 오역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돌아온 싱글들한테 돌싱들한테 한 번 내 인생에 잘못 갔던 오역의 역사 없는 거죠. 이번에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당초 취득입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우유격성 없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X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용은요, 여러분. 자, 수용의 경우는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느냐, 양도시기로 하느냐. 그러면 수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요, 대금 청산이라고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들 중 빠른 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자 2회 이상 장기 할부조건 매매의 경우에도 중 빠른 날이었는데 이것도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2회 이상 자 장기 할부조건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중 빠른 날이었죠. 또 이것도 똑같습니다. 수용도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예전 시험에 이거 수용의 경우 땡땡 사업 인정고시 1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세 개가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이지. 이게 예전에는 이게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었다가 수용 개시일이 추가돼 가지고 제가 세 개가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이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사업 인정고시 1 이렇게 바꿨습니다. 틀렸습니다. 수용 중 빠른 날이고. 근데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요. 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여러분, 판결 확정일이에요. 요거 시험에서 바꾸면 공탁한 날로 바꿔줄 수 있는데 공탁한 날 X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토지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자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는 자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누구 건지 결판 나니까 판결 확정일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바꾸면 공탁한 날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공탁한 날 X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여튼 수용은 중빠른 날인데 수용은 근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은 잘 보셔야 되고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해서 먼저 양도세 계산 과정이요. 여러분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이 계산 구조 우리 어떻게 외웠었냐면 여러분요.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외웠냐. 먼저 제가 여러분들 요걸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양도세 계산 과정 제 설명을 먼저 듣고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가필차인데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금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가필차장 소기과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소기과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여러분 큰 소리 외워봅니다. 시작. 가필차장 소기과 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자 우리가 최근에 33, 34, 35 계속 요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그래서 과세표준 구하라는 문제가 3년 연속 나왔었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 과필상수기과만 있었으면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계산 문제 풀 때도 그렇고요 또 응용 문제 풀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계산 과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이 계산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를 구합니다. 이 산출세 구한 이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데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무조건 외웁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필요경비로 이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증별 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합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량은 경기과라고 하지 말고 어디로? 소기과라고 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요, 실지 거래한 가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을 정해서 양도책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정해서 양도책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물론 지금은 원칙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정해서 양도책 계산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취득가액도요,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 거래한 가액 적용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정합니다. 근데 그 기회적으로 역시 기준시가,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거는 학자들이 말하는 건데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입니다.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반대로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것이, 양도책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봅니다. 양도책 계산은요, 여기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죠.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겁니다. 과세권자 입장에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란히 어떤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 나란히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101호가 거래 신고해야 하는데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요거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없겠죠?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네가 실제 그렇게 거래했는지 계약서 갖고 봐라. 그랬더니, 자,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 잃어버렸다는 등 계약서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이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이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인 거래가액을 참작합니다. 만약에 보세요. 103호 이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101호 1억, 102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요. 이 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때는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역시 3개월 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물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없다 감정가액,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걸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산취득가액은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면,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세가 도입돼서 2008년 이후에요. 지금 실거래가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나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실질 취득한 거 모르겠는데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게 안 통하는 것이, 일단 봅니다. 매매 사례가액도 없어야 되고 감정가액도 이제 없는 상태인데 나는 어떻든 간에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안 통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었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그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돼 있고 또 국세청에 통보돼서 실거래가 전산 입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통하는데, 예전에 1990년대 후반에 제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을 샀습니다. 저한테 그 당시에 부동산을 판 사람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그 사람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표준액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이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양도가액은 있는데 실질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환산 취득가액은 먼저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정하고요,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만약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5억이에요. 근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에요. 그러면 5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자, 또는 그 기회적으로 이제 이 순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매감환 요거 우리가 순서를 정할 수 없고요.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는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를 정합니다. 요거는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분명할 때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고, 콕 집어서 여러분요. 자, 콕 집어서 만약에 추계결정 경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계결정, 자, 경정 적용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콕 집어서 여러분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도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콕 집어서 여러분 보세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 시험에 나왔던 것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서로 이용한다. 땡이죠? 제가 기간매라고 했는데 아니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를 순서로 정합니다. 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매감환기? 아닙니다. 매감환기가 아니라 매감기죠. 환산 취득가액 들어가서 틀렸고요. 콕 집어서 또 봅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매감기 틀렸습니다. 환산 취득가액 빠졌어요.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순서 매환감기 아닙니다. 매감환기지. 순서 바꿔서 틀렸고, 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니다. X입니다. 환산 뒤바꿨죠?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요거 어떤 게 불분명하다고 하는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교재,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산 구조, 여러분, 요거는 가필차당 소기값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계산 과정과 관련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공부 다 한 다음에, 세율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 세율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교재 여러분요, 어디냐면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210페이지. 저 잠깐만요. 그 전에 페이지, 앞 전 페이지 여기서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209페이지 여기서 이 표에서 수정할 게 있는데요.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뒤에 또 나오지만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 6에서 45% 초과도진세율에다가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속세에서 거기다가 원래 20% 할증하고 조정상 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했을 때 세율을 이 6에 45% 기본세율에다가 30% 할증 과세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1년 연장됐죠. 그래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요 20% 30% 할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증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2025년을 2026년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였을 때 요거 20% 30% 할증하지 않고 그냥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6에 45%. 그래서 할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조정상정 내 다주택도 중과세를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보유관에 따라서 등기 여부에 따라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다주택 중과세 안 한다는 거. 2025년을 2026년으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넘어갑니다.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수정하셨습니까? 자, 수정하셨으면 됐습니다. 먼저요,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먼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이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가 추계해서 매감환 또는 이제 기준시가로 이제 추계일정 경정하고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보겠습니다.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액에 따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도책 계산 시에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에 잠깐 보세요. 여기 양도가액을 실거래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에 따르고 할 때 이 양도가액에 여러분 봅니다. 양도가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요거 적용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이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포함이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봅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을요 실거래가 의할 때 이 실지거래가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 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적용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여기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 이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정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의하는데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게 동일기준 적용 원칙은 아니고요. 이게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정했어요.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돼요. 그럼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 거. 이것도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에요.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불분명해서 매매 사례가액을 정해서 예를 들자면, 근데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매매 사례가액 적용해야 되는데 매매 사례가 없어요. 감정가액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 적용하는 거. 이것도 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아니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돼서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어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다만 딱 하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했을 때는 취득가액도 무조건 기준시가,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다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추계 결정 이렇게 써놓으시고 여러분들 추가해서요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계 결정이라는 경우 보겠습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양도 1돈 주기 전후 3개월 내에 이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인 경우에 그 매매 사례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은 이자산의 양도 1돈 주기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이자산의 양도와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간에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물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을 알 수도 있고요. 환산취득가액 구하는 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때 환산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5억, 양도 당시 기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가 2억, 만약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5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가 2억, 그러면 5억의 4분의 2, 즉 2분의 1이니까 2억 5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둡니다. 뒤바꿔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기준시가는 국세과세 기준시가인데, 자,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딱 한 번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근데 어떤 걸 좀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요. 분양권 같은 것은요. 자, 어떤 거냐, 분양권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자, 납입한,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 말합니다.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분양권 같은 것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 이렇게 산정하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바꿔서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면 두 번 기준시가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게 정답으로 두 번 바꿔서 나왔었는데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즉 불입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들립니다. 자, 이 납입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자, 뭐요? 프리미엄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우리 분양권 같은 거 어떤 저기 프리미엄이 2억 붙어 있다, 3억 붙어 있다. 그럼 그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로 합니다. 분양권 같은 거. 근데 시험에서는 두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는데 하나 쏙 빼고 냈을 때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고득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또는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꼭 요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여러분 요건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 몇 년이요? 요거 5년 내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합니다. 5년 내. 그러면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이면 증거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요. 이거 5년 내면 증거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페널티를 줍니다.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해당 건물 감정가액에, 증축은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요. 환산 취득가액 중에 있으면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석에 더한다. 그 말은 5% 가산세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축일부터 5년 내인데 3년 내로 바꿨고 100분의 5% 가산세인데 100분의 3으로 바꾼 적도 있고요. 또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또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액에, 환산취득가액 중에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의 5%인데 이거 산출세액의 5%로 바꿔서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 아니에요. 숫자만 보면 하수입니다.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봐야지 고수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액 5%, 환산취득가액 중에 있으면 환산취득가액 5%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고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 산정 원리입니다. 필요경비 산정 원리가 이제 중요한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거 소수료 노동으로도 나오고 요거 알고 있는 계산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필요경비 산정 원리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을 여러분요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 안 돼서 취득가액을 만약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감한을 적용하고 양도가액 기준시가 의할 때는 취득가액도 이제 기준시가를 적용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자,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자 보세요. 특별히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출액 양도식 비용을 비교해서 둘 중 맥시멈 큰 것을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자, 법령에는 이런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양도비용 비교해서 이 자본적 지출의 양도식 비용보다 기업의 금액이 더 적으면 니은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 합한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큰 게 좋으니까 둘 중 맥시멈 큰 걸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필요경비 산정원리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할 때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자, 공제해서 양도책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죠.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중간 가액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하느냐 안 하는 얘기 중요한 거였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기준시가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이럴 때는 매감한을 적용하는데, 이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이렇게 이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정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 요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취득가액을 만약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거 하고 끝나요. 기타 필요경비는. 근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만약에 없어가지고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보세요. 이럴 때는 이제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보세요. 이때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이때는 이제 보세요.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과, 이때는 실제 들어간, 자 보세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이요. 이때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예요? 큰 금액. 양도책을 최소화하려면 필요경비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 맥시멈 큰 것을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양도비용 합한 금액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추계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무조건 끝납니다. 어떤 수강생분 아니요, 이거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만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거로 하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하면 이게 무조건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대개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이게 자본적 주율의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맹지를 취득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맹지를 취득해가지고 진입도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어요. 맹지를 취득해서. 그러면 요 타인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여기 도로를 시설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막대하게 들겠죠. 자, 그리고 요 축대 쌓고 사방 사업하고 막 이러면은 이 자본적 지출의 양도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면 무조건 필요경비 이상공제로 했었는데, 기타 필요경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까지 무조건 그냥 일률적으로 자산별로 하는 것은 필요경비 이상공제하고 끝나는 거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추계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금.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 먼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나머지 대상,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나머지 대상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봅니다.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 적용합니다. 미등기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등기된 토지 건물은 3%고 미등기 0.3%.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7%예요. 미등기 제외라는 것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해당 사항이었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은 7%고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은 7%에서 제외하니까 나머지 여기 1%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예? 옛날 어른들이, 자, 며칠 되기 전에, 예? 자, 371이요. 3 곱하기 7하면 21일이잖아요. 신생아 태어나서 면역체계 형성도 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들럭거리면서 그놈 이쁘다 뭐 하다가 비말, 침튀겨가지고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으니까 부정 타지 말라고 옛날에 신생아 태어나면 대문에다가 금줄 눌렀습니다. 그죠? 새끼줄에다가 거기다가 숯을 딱 꽂아서 딸이면, 아들이면 그 사이에 빨간 고추까지 껴서 이렇게 금줄 눌렀잖아요. 잡상인 들락거리 말라고. 옛날 조상님들이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죠? 바이러스 이런 거 부정 타지 말라고.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놨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타느냐? 절보세 높이로입니다. 371이요. 맨 위에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가의 3%, 미등기 0.3. 자,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 다 1%. 이렇게 외웁니다. 다 같이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놨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탄다. 371.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를 보시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2019년에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5년 6월 15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아니고, 특수관계자 거래는 짜고 칠 수 있으니까 항상 양도채 계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붙어요. 단서가.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연히 뭘 적용합니까?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실거래가액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뭐가 분명한지 잘 보시고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매, 환, 감, 기를 순차로 적용해서 산정가액을 추가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할 때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매, 환감기가 아니라 매감환기죠. 순서 뒤바꿨습니다. 매감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기준시가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에 의할 때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니까, 만약에 양도가액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적용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서 불명할 때는 매감, 물론 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자, 요거 순서 뒤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때는 매감환기 매환감기 아니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효과 양도비용이죠. 포함된다. 맞고.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액으로 정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등기된 토지니까,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하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 무조건 필요계산공제 적용하는데 3, 7, 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예요. 어떤 수강생분은 기준시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토지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가예요. 토지 기준시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 개별 공시가에다가 공시를 몇 프로?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제가 무조건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상공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무조건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자, 대표기출 문제 하나 더 보셨어야 되는데, 자, 여기 봅니다. 소득세 법령상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기 있어요. 이렇게. 그죠? 상속을 투한 자산은 상속계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럼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야.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안 됐다. 자, 그러면 요거는 대금, 자 보세요. 대금이 청산됐지만, 자,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완성이 나중이죠? 그러면 대금 청산일 X라고 그랬습니다. 완성된 날이지.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니까 대금 청산한 날이 아니라 완성된 날입니다. 자, 그때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하니까 완성한 날이지, 대금 청산일 X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4회 때 나왔고요. 출제 예상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제 예상 문제는 그 옆에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예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문제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목 운동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이번 타임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 자, 목 운동, 허리 운동도 하나 좌우로 돌리시고, 자, 기지개도 켜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출제 예상 문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자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이요. 무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입니까?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받은 날? 아닙니다. 무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일이죠. 사실상 사용일.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추후 나중에 사용승인 받은 날? 아닙니다.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중빠른 날,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해 할부금 지급일, 마지막 할부금 이런 거 아니고 중빠른 날.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예요. 이런 것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예요. 상속은 상속계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을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경우에, 자, 금도기, 은도기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증가된 면적에 대한 그 취득시기요. 증가된 경우에 증가된 면적. 자, 금도기, 은도기니까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요거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날 있네요. 그래서 5번은 맞고 1번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 과정 순서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양도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거 1번이 맞네요, 여러분들. 가, 필, 차, 장, 소, 기, 과. 맞잖아요. 그런 거지. 차, 소, 가, 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지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 과세 표시 및 세액을
결정 경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환경 간의 거래가 아니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 됐을 때, 이럴 때 뭐합니까? 추계결정 경성하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매감, 환기를 순차로 정한다. 그렇죠? 취득가액은 불명할 때, 추계할 때요. 자, 매매사례가라는 것은 양도일 또는 추일 전후 각 3개월 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자, 해당 자산의 감정평가일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추일 전후 역시 3개월 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경우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하나의 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 않아요. 뒤바꿔놨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됩니다. 뒤바꿔서 나왔습니다. 5번이 틀렸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가론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고소가 건물을 신축, 증축이요. 증축 바닥면 제각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인데,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건물 신축, 증축함으로써 5년 내면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이거 어떤 거에 들어가야 돼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에, 자, 얼마? 100분의 얼마? 5에 해당 금액을, 5% 가산세죠. 100분의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악용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건물 신축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5% 가산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서 봅니다. 5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5번 문제 자 봅니다. 계산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26회, 32회 이런 식으로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고자 갑의 상가 건물 양도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5억입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아니고요.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대요. 그러면 딱 눈치채야죠. 취득가액이 불명하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환을 적용한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이고요. 자본적 취득 및 소개비가 2억 6천 나왔네요. 자, 여기 있다는 걸 이제 눈치채야 되는데 뭔지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되는데 불분명하니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조건이 없어요. 그럼 뭘 적용해야 돼? 환산취득가액이요. 그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상공제 합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량도 합한금액을 비교해야 된다는 걸 눈치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지금 5억입니다. 근데 취득가액은 지금 불분명하고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5억,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5억의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환산취득가액은 2억 5천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환산취득가액 2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예상 공제액은 구하나 마나, 이건 숫자가 작아요. 이건 나중에 일이에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조건이 나왔었어요? 이게 2억 6천이에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 잠깐만요. 자, 자본적 지출액 소개비가 2억 6천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2억 6천이다 그러면 여기 2억 6천이에요. 자, 그러면 둘 중 어떤 거? 맥시멈 큰 거로 하는데,
이 필요경비 예상공제 한번 잠깐 구해보면 숫자가 작아요. 이거는 토지건물, 등기된 토지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취득당시 기준가 2억에다가 공제율 3%예요. 등기됐다 그러면 2억에 3%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2, 3은요. 그래서 이건 얼마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2억 5천 얼마. 그러니까 환산취득가액이 자본주기량도금 합판금액보다 클 때만 이거로 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구하는 거지. 필요경비 예상공제를. 이건 바로 비교해 보면 자본주기 양도금 합판금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양도책을 최소하게 쓰는 둘 중 어떤 거? 맥시멈 큰 걸 필요경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 5억에서 자 필요경비는 2억 얼마예요? 6천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큰 거를. 그러니까 양도책은 얼마가 돼? 2억 5억에서 2억 6천 빼니까 2억 4천만 원이 양도책을 최소화가 할 때 양도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자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이걸 또 시간이 또 이번 시간 타임은 길었는데 또 중요한 내용이었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잘 이해하고 두시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우리 또 쉬었다가 다음 것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